이거 지금 화면 너무 작나요? 혹시? 이렇게 할까요? 이 정도? 예, 요 정도? 포지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진짜 현찰이 최고예요. 네. 지금 사실 우리가 포지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는 그러면 TGA 잔고. 자, 이거 제가 한번 이거 이야기 풀었었죠. 미국 증시는 언제 그러면은 반등할 것 같냐. 지금 여기 읽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 화면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네, 요렇게 보시는 게 나을까요? 그죠? TGA 잔고라고 하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뭐 TV도 있고 뭐 많은 경제 유튜버드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TGA 잔고라고 하면은 어 미국 정부의 잔고예요. 은행 잔고, 재무부의 잔고인데 이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이 이제 바닥이 나면 디폴트를 선언한다. 이제 미국은 현 상태로는 파산이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다. 우리나라 창고에.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잔고가 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5년 그래프거든요. 지금은 제가 작게 캡처해 놓은 거 가지고 보여 드리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여기가 이제 코로나 쪽이에요. 코로나에서 무제한 국채 발행을 합니다. 무제한 국채 발행을 하면서 이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국채를 계속 발행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 돈을 기반으로 계속 돈을 찍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22 년도까지 저희가 엄청난 상승장 경험했었죠, 그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재무부 돈이 급격히 줄면서 이때 미국의 서민들에게 돈도 많이 풀고 기업들한테도 돈도 많이 풀고 그러면서 이 재무부 잔고가 바닥나기 시작했고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또 잔고가 거의 앵꼬 나는 시점이 됐는데 이때 부채 한도 협상을 다시 하면서 또 국채를 발행시켜서 돈을 채워 넣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때부터 부양을 하면서 증시가 많이 올랐었죠. 아마 이때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22 년도 중반 지나고 나서부터 한 이때가 23 년도니까 거의 뭐 22 년도 말부터네요. 저희 22 년도 11 월쯤이 저점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상에. 22 년도 11 월부터 쭉 상승장으로 오다가 이게 23 년도 중반쯤이겠네요. 그때 아마 한 8월 그럴 수도 있고요. 그쵸? 어찌 됐건 그때 더 추가적으로 발행시킨 뒤에 지금 유지된 건데 지금 재무부 잔고가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좀 더 가까이 보면. 이 재무부 잔고가 엄청나게 빨리 주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렸던 글 중에 어 재무부가 7,000조 가까이 또 한도 협상을 하고 있다. 7,000조 가까이가 아니고 7,000조까지 부채 한도 협상을 여기 있죠. 올해 끝나는 감세 연장 및 부채 한도 7,000조까지 증액 예산안 결의.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재무부가 돈이 이제 앵꼬 나기 직전에 좀 "부채 한도 협상을 또 하겠다."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 미국 증시를 언제쯤 매수해야 되냐. 그거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실제로 재무부 잔고가 올라가고 올라간 재무부 잔고가 줄기 시작할 때쯤이 '제대로 된 부양책의 시작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연준 같은 경우도 QT 양적 긴축이 지금 아주 약하게 조정됐는데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조정됐는데 QT가 줄 QT가 아예 사라지고
QE 양적 완화로 바뀌는 스탠스로 가면 그때부터 돈이 많이 풀리고, 그렇다면 지난번과 같이 다시 상승장으로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미국 증시를 매수해서 저점을 잡겠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국 증시는 저도 생각보다 미국이 이렇게 세게 중국을 공격하면서 같이 부서지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미국이 이번에 미국 증시를 빼면서 그 국채로 돈을 좀 돌리고 달러 인덱스를 좀 낮추기 시작하면서 좀 중국이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오게 내비 두고, 미국은 그렇게 줄이면서 국채 금리 내리고 달러 인덱스 낮춘 뒤에 다시 부채 한도 협상하면서 부양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미국이 엄청 강력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정책도 발행 발 관세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도 엄청나게 세게 했죠. 근데 중국이 여기에도 맞불을 놓으면서 우리도 미국한테 뭐 32%를 같이 때리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증시에도 강하게 충격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도 강하게 들어감과 동시에 아시아장이 전체가 들어갔죠. 왜냐면 미국 정부에서 아시아장을 거의 중심적으로 때렸으니까. 베트남, 태국, 또 일본, 한국, 물론 유럽 이쪽도 때려 가지고 유럽도 오늘 많이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때렸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좀 많이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베센트 의견이 약해져서 이런 좀 관세 정책이 나왔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렸던 게 "베센트 의견이 약해졌다."라는 말인데, 저는 원래 이 베센트의 베센트가 완전 주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트럼프 2 기에서는. 왜냐하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본인이 재무부 장관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 트럼프가 당선될 때 라이트하이저는 그냥 무역 대표부를 시켰고, 이 베센트를 재무부 장관으로 시켰는데, 초반에는 재무부 장관의 말대로만 대부분 되는 것 같았어요. 베센트 또는 주로 일론 머스크랑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월스트리트에서 "베센트 의견이 두 번째로 밀렸다." 이 말은 "베센트의 의견이 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이 기사를 보면은 대부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나 이제 상무부 장관의 의견이 대부분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베센트가 중요했냐면, 베센트였으면 저는 미국이 최대한 충격을 덜 가져가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충격을 덜 가져가고 좀 협상을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베센트 의견이 무시된 채로 그냥 무역 대표부에서, 좀 뉴스 기사 보면 아시잖아요. 막 아 "왜 이렇게 관세를 발표했는지 모르겠다. 뭐 계산도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앞뒤도 안 맞다." 약간 이렇게 발표들이 많죠. 그게 제가 볼 때는 무역 대표부와 상무부 쪽에서 그냥 바로 발표를 해 버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베센트는 굉장히 똑똑해요.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 핵심 축을 담당했던 분이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 이런 어떤 나라가, 특히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관세 정책을 하거나 또는 무슨 통화 정책을 할 때도 어떤 연계가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됐는지를 정말 잘 아는 헤지 펀드거든요. 조지 소로스 펀드가 제가 볼 땐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가 세계 1 등, 2 등을 가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펀드 핵심 축으로서 있다는 거는 미국의 역할, 또 이 관세 정책에 의한 영향, 이런 거를 정말 잘 분석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쪼금 밀려나면서 지금과 같이 좀 정신없는 상태가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거 "2차 충격 올 수도 있다."라고 쓴 내용은 이 기사 때문이었거든요. 기사가 지금 들어가지지 않는데 일본어예요 어쨌든. 번역해서 봤는데, 이거는 일본 쪽에서 미국과 협상보다는 우리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좀 "관세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 일본이 미국에도 맞불을 놓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아까 6 시간 전에 이시바 총리의 한테서 말 나온 걸 보면 뭐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이건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뭐 대만 같은 데가 오늘 막 9%씩 폭락하면서 공매도 제한 조치까지 발표된 거였고요. 사실 이게 웃긴 거예요. 트럼프가 "대중국 무역 적자 해결 안 되면 중국과 협상을 절대 안 하겠다." 이게 미국 기축통화국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트리피네 딜레마라고 해서 원래 기축통화국은 무역 적자를 가져갑니다. 기축통화국이 왜 무역 적자를 가져가냐면 기축통화국이라는 말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달러를 원해요. 그래서 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에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 기축통화라는 말은 달러가 돈다는 말이고 달러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달러가 돌 수 있게 하려면 미국은 모든 나라한테 달러를 지급을 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급하냐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으로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중국이 오히려 미국과 거래했을 때 무역 적자가 난다? 미국이 무역 흑자가 난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를 벌어오는 셈이 되죠. 그렇다면 중국으로 달러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미국으로 위안화가 들어갑니다. 지금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만약에 중국이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거래를 할 때 중국이 계속 적자만 낸다면 기축 통화는 위안화가 되겠죠. 위안화가 도니까. 그래서 어찌 됐건 이런 일 때문에도 무역 적자는 기축 통화국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떠나서 그 달러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달러 값이 비싸서 다른 나라보다 제품의 경쟁력이 낮죠. 같은 물건이라도 달러의 값이 높으면 미국의 물건이 비싸기 때문에 어 그 제조업 기반으로서는 더 손해가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달러가 기축 통화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달러를 사고 싶어 하거든요. 뭐 어찌 됐건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런 것들도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인도네시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했었는데 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해 버린 거고 또 중국 증시가 제가 분석한 건 이거예요 사실. 중국 증시가 이번에 트럼프 리스크가 나왔을 때 충격을 최소화시키고 이제 엄청난 부양책을 풀면서 여기서 증시 반등을 못 시키면은 어 여기서 못 시키면 지금 내수 중심으로 중국이 다시 이 십몇 년 만에 중국을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했는데 중국인들이 많이 지금 주식을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고 근데 여기서 주식이 부서진다? 그러면은 내수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죠. 엄청나게 줄어들죠. 일단 그 돈이 줄어든다는 걸 떠나서 본인들 스스로가 재정에 긴축이 들어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돈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식에 많이 돈이 들어갔는데 주식이 갑자기 막 30% 40%씩 폭락해 버리면 돈을 더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거 내용 쓴 거였는데 여기서 라이트 하이저 얘기를 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재무부 장관직을 차지하면서 라이트 하이저가 뒤로 밀려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게시물 볼게요. 트럼프가 대표직에서 다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한테 제안을 했다. 1기 때랑 같이. 그래서 라이트하이저가 제가 볼 때는 원하는 자리를 못 받아서 되게 아쉽고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 선거에서는 이 라이트하이저의 정책이 아닌 좀 '재무부 중심의 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이라는 책의 저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쪼금만 검색해 보셔도 아는데 트럼프 캠프에서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책을 필독서로 뒀었어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의 철학인 거죠. 이 책이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잘못됐고 이 무역 적자가 제조업 감소의 주된 원인이다. 그래서 "우린 무조건 무역 수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책이에요. 엄청나게 강경파죠. 그래서 지금 현 관세 정책은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이런 철학을 기반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좀 중심이 되면서 이런 식의 과한 정책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라이트하이저 쪽으로 좀 의견이 많이 기울면서 좀 예측하기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무조건 계좌는 올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계좌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좀 분할 매수를 해도 좋죠. 분할 매수로 들어가되 지금 당장 큰 돈 들어가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미국 주식을 매수해라."라는 의견은 저는 못 드리겠어요. 차라리 매수를 한다면 한국 증시나 중국 증시를 매수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한국 증시 보시면 아시죠? 되게 방어력이 좋아요.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중국이나 미국보다도 사실 방어력은 좋아요. 물론 과거에 많이 빠져서 그런 거 아니냐. 맞아요. 과거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떨어지는 폭도 더 적고요. 근데 그렇다고 "과거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덜 떨어지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중국도 과거에 많이 빠졌던 애들이고 근데도 중국은 더 많이 빠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더 안 좋은 주식일수록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더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되게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이점을 가져갈 수는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우리는 중국에도 많이 팔 수 있고 그동안 미국에도 많이 짓고 팔아 왔지만 사실 저희는 중국의 수출이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부양책으로서 중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할 때 우리나라가 더 이득을 볼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은 제가 기사 많이 여기서 풀었었는데 다시 보여 드릴게요. 이게 참 검색이 안 좋아요. 그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갔었죠. 지난달에 특히 3 월이었어요. 3 월에 중국 발전 포럼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비아디, 샤오미 다 방문하고 심지어 시진핑 주석이 초청했어요, 글로벌 CEO 자리에.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직접 거기 갔었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그때 방문할 때 이재용 회장의 출장이 삼성 반도체 또 배터리, 디스플레이에 있는 수장들이 모두 동행했다라는 기사가 후속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삼성전자는 아 괜히 삼성전자가 그냥 중국에 붙겠어요? 지금 뭐 미국과 떨어졌을 때 미국의 지금 눈엣가시로 찝혀서 만약에 뭐 관세도 맞을 수도 있고 기업 제재도 당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사실 아시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삼성보다는 TSMC를 좀 더 선호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반도체 좀 더 키우려고 하고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한테도 공장 지어 줬는데 거기에 돈 뭐 준다는 걸 "다시 업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중국과 니즈가 잘 맞아요. 왜냐하면 중국한테 파는 뭐 AI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TSMC 파운드리 공정 같은 거를 중국한테 주지 말아라."라고 트럼프가 말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은 그 대체제로 우리를 찾을 수 있죠. 특히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럼 저희는 거기에 파운드리 공정뿐만 아니라 뭐 디램 같은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도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있고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특히 뭐 부품이나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죠. 거기서 최대한 수익을 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걸 떠나서 지금 뭐 중국이라고 했을 때 '중국이 잘 나갈 때 우리가 이런 식의 이점을 더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조선 쪽에도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죠. 거기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우리나라도 세계 1-2 위를 먹기 때문에 반대로 조선에도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군수 방산 같은 경우도 미국 외의 나라들이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미국이 방산에 대해서 자체 무장하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많이 이득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 쪽을 차라리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고요. 또 뭐 지금 제가 너무 주저리 얘기하죠. 이게 준비가 하나도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데, 제가 사실은 원래 PPT 자료 하나 준비해서 차례대로 설명하는 게 좋아요. 이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왜 라이브가 어렵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뭐 막 준비된 것도 없이 막 갑자기 말하려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지금은 제 스레드에서 올린 거 기반으로 하나씩 다 뭐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다 그냥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저는 이 영상은 부끄러워서 녹화 이게 저장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 끝나면, 라이브 끝나면 그냥 영상 바로 내릴게요. 예 지금. 네. 제가 너무 어설퍼요. 어설프면 이거 시작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요런 기사도 있어요. 기사라기보다는 폴크루만이라고 시립대 석좌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얘기인데, 이게 미국 무역 대표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충격에 빠뜨리고 굴복시키려는 그냥 지배력 과시다." 이 말이 사실 맞거든요. 왜냐면은 막 베트남 같은 경우에 관세 때리는 거 보셨죠? 거기 말고도 심지어 일본한테도 때렸어요. 일본은 무제한 충성하는 나라였거든요. 일본, 또 우리나라도 26%나 때리고, 중국한테도 때리고, 중국은 뭐 당연히 원래는 때린다고 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도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거의 깡패에 불과하다. 그냥 우리 앞에 머리 숙여라. 그 말이고요.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냥 "머리 숙여라."가 아니고 "우리한테 관세 물리는 거 니네 없애라." 그것보다도 사실 그거 없애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관세 없애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핵심은 "너희 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해라. 직접 투자해서 직접 만들어서 직접 팔아라." 그 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는 관세 폐지한다고 해서 미국이 무역 수지가 올라갈 리가 없거든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무역 적자 폭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건데, 관세를 줄인다고 해서 무역 적자 폭이 줄긴 줄겠죠. 하지만 미국도 그럼 같이 관세 철회할 거고, 중국도 관세 철회할 거고, 다른 나라도 관세 철회하면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그리고 만약에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아니면 다른 나라가 관세를 철회한다고 해서 미국에 대한 상품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다른 나라의 좀 수출 경쟁력이 약화가 된다면 미국한테 물건을 더 못 팔게 되고,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얘도 못 팔고 쟤도 못 팔고 얘도 못 팔고, 미국 혼자 살아남아서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갈 수 있겠어요? 미국은 지금 전 세계로 물건을 사 주고 그 달러 돌면서 다시 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사 주면서 미국은 또 다시 돈을 풀고, 이런 관계였는데, 다른 나라들이 어차피 죽어 버리면 미국도 죽는 거예요. 미국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뭐 내수가 좋아 봤자 미국 인구 3억 이고, 미국도 다른 나라에서 미국 걸 사 주면서 그게 팔리고, 미국에 있는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제조업 기반의 물건들이 다른 나라들이 사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죽으면 미국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결과예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제가 놓쳤는데, 제가 하나 설명 다시 드릴게요. 사실 핵심은
음. 아까 제가 뭘 쳤었네요. 여기 없네. 제가 자료 준비해서 다시 보여 드려야 되는데 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글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전 사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런 거 준비할 시간도 좀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말씀을 다 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분석하는 것들 어 사실 지금 회사 다니면서 이거 올리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고 제가 뭐 따로 시간 낼 수 없고 지금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이것 때문에 뭐 그렇다고 경제 공부가 더 중요하지 사람 만나는 게 지금 중요하겠어요?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있네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무부가 어떻게 되겠냐. 보시면은 음 재무부가 부채를 찍어냄 다시 부채를 찍어냄으로써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국이 뭐 국채 가지고 뭘 하겠냐 그게 아니라 미국은 증시를 제가 볼 때는 강제로 뺨과 동시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한테 더 투자하게끔 만드는 걸 두 가지 다 가져가고 싶은 거거든요. 미국은 증시를 빼면서 그 돈을 기반으로 국채로 돈을 돌리게 하고 국채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해요, 제가 볼 때는. 국채 금리를 낮추고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재무부 잔고 바닥 나면 재무부가 다시 부채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채 금리가 높은 상태로 찍으면 정말 안 좋죠. 국채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찍어내야지 더 싼 이자로 국채를 찍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국채 금리도 낮춰야 되고 그리고 어 달러 인덱스를 빼야 되는 이유는 달러 가치를 낮춰야 되는 건데 달러 가치를 낮춰야지 부채의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5 억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5 억의 빚이 있어요. 근데 지금 원화로 갖고 있는데 이 5 억이란 빚은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5 억이 갑자기 늘어나는 돈은 아니에요. 이자 계산 안 하고 5 억이라고 그냥 생각할게요. 5 억이란 돈이 있는데 원화가 제가 지금 짜장면을 1,000원에 한 그릇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한국 경제에 막 폭 폭락해 가지고 원화가 똥값이 돼서 짜장면을 한 그릇에 제가 10,000원에 사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10,000원에 사 먹어야 된다고 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의 뭐랄까요? 임금도 같이 인상이 됐겠죠. 예를 들어서 원화 가치가 상실됐기 때문에 임금도 10 배가 그냥 올랐어요. 그렇단 말은 짜장면 값도 10배 올랐고 임금도 10배 올라서 우리 돈은 같은 상태예요. 저는 지금 1 0 0원 받던 걸 1,000원 받게 됐고 짜장면도 만 원에 한 그릇 사 먹은 거는 똑같은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빚은 5 억이 있었는데 5 억의 가치는 5천만 원이 됐죠. 왜냐하면은 제 월급은 10 배가 올랐고 짜장면 값도 10 배가 올랐는데 저희 부채는 10 배로 불진 않잖아요. 부채는 그대로예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부채가 엄청 많은데 달러의 가치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폭등시키면서 똑같이 임금 인상까지 같이 가게 하면 부채를 줄일 수 있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채는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닉슨 때도 그랬고요. 인플레이션과 또 화폐, 화폐 발행을 엄청나게 함으로써 달러 인덱스를 낮춰 버리고 달러 가치를 낮춰 버리고 부채를 녹였어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부채 녹이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재무부 잔고 바닥 나고 이 재무부 잔고가 제가 볼 때는 한 3 개월 한 여름쯤까지 3-4 개월까지는 그때 잔고 바닥 나게 날 것 같은데 잔고가 바닥 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지금 의결된 게 상하원에 통과가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국채를 찍어내겠죠. 국채를 찍어냄으로써 잔고를 채우고 그 잔고 채운 걸로 엄청나게 돈을 풀겠죠. 그러면 금리 아니 달러의 가치가 희석이 되고
인플레이션도 엄청나게 오고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겠죠. 그럴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상황이.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어요. 좋아. 이렇게 되면은 미국 증시는 그럼 무조건 계속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폭락했다가 재무부 잔고 바닥 나면 다시 부채 한도 협상하고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은 이걸 돈 풀면서 부채 다시 녹여 버리고 또 나중에 힘들 때 다시 잔고 협상하고 다시 녹여 버리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 그랬거든요. 지금 미국 체제가 달러 체제가 나오고 나서부턴 그랬었는데 그 문제가 이거예요. GDP 대비 부채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면 신용도가 하락해요, 국가 신용도가. 국가 신용도는 그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도 부채 한도 협상했을 때 그때부터도 그 S&P나 어디죠? 무디스에서 신용도를 떨어뜨렸어요. 신용도를 떨어뜨리면 이제 국가에 대한 불안함이 더 커지고 그럼 그 국가에 대한 국채를 사고 싶지가 않아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래도 미국이 버틸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전까지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G1이라는 국가가 아무리 신용도가 AAA에서 AA로 하락해도 또는 A 마이너스로 하락해도 미국이라는 나라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데 그 신용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국채에 미국 국채를 안 사냐? 그거는 의문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왜냐하면 당연히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왜 중국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면 부채가 증가하고 나중에 신용도가 하락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채가 증가하고 신용도가 하락을 해도 미국이란 나라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 국채 다시 살 거고 그럼 미국 경기 사이클은 다시 이렇게 돌아갈 거다였는데 미국의 신용도가 하락했는데 기술 패권에서 만약에 졌다? 중국한테? 그럼 미국 신용도가 하락하고 부채가 증가했는데 미국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돈이 중국으로 들어간다? 그럼 미국은 재기할 수가 없죠. 신용도가 폭락했고 폭락이라기보다는 신용도가 하락했고 부채가 증가했고 기술 패권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기술력으로 막 뭐 반도체도 올라오고 있다. 우주 기술도 올라오고 있다. 뭐 막 딥시크 같은 걸로 그런 생성형 AI 기술도 뭐 경량화시켜서 다 가져오고 있다. 로봇도 갖고 오고 있다. 그런 거에서 지금 미국이 되게 겁내하는 거예요. 이 기술 패권이 넘어가는 순간 미국이라는 국가는 이 무제한의 사이클에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화폐 발행이 증가하고 국가 부채 비율이 상승하게 되면 신용도 하락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이 혼란이 오고 흔들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기술 패권의 경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특히 핵심 동력이 기술력인데 중국이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 산업을 갖고서는 앞지르게 된다면 미국 경제 성장의 근본 동력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금융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쌓여 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2011 년에 미국 신용 등급 강등됐을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큰 2차 충격은 이제 미국이 만약에 돈을 풀어요. 부채 한도 협상이 되고 났을 때 직후에 그때 더 큰 폭락이 한번 올 수 있죠. 이때가 11 년도 8 월이거든요. 디폴트. 그 TGA 잔고가 바닥 날 때 협상 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돈 올리겠다."라고 한 건데 그랬더니 S&P에서 미국 신용도를 강등시켜요. 그랬더니 8월 9 일부터 15%나 S&P가 한 번 더 빠져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는 원 달러 환율이 올랐죠. 왜냐면 이 증시가 빠지면서 이 미국이 빠질 때 전 세계적으로 다 빠졌었고 증시가 빠지게 되니까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자."라고 해서 올라간 건데 지금 달러가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그 말은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험하고 전 세계 증시가 빠지는데 달러 인덱스가 빠진다? 현재로서 미국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여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과학 분야, 특히 세계 최상위 대학교는 2016 년에, 2011 년이었으면은 더 좋았겠죠, 미국이. 이때는 베이징대가 9 위였는데 2024년 작년에 발표한 건 2 등부터 9 등까지는 죄다 중국이에요. 10 등, 1등 하나가 다고요. 심지어 이거 네이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5 년도 갈수록 이제 이게 더 역전될 확률이 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패권국 사이클인데, 이거는 책에 레이 달리오 님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에서 엄청난 매크로를 기반으로 풀어 놓은 이론이에요. 패권국 사이클이라고 해서. 교육이 먼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이 발달해서 무역 경쟁력과 경제 생산력이 증가가 되면 그때 이제 돈을 버는 걸 기반으로 금융 중심지가 되고, 그 금융 중심지가 되는 순간 이 나라가 길쭉통화국이 되면서 다른 나라들의 물건들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 다른 나라들한테 파는 나라가 아니라 사주는 나라가 되면서 이제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져간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술력이 발전하고 경쟁력과 경제 생산력이 증가한다는 건 단순히 제조업이 아니라 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첨단 산업을 만들죠. 그럼 지금 여기서 경제 생산력이 올라오고 금융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 나라의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공산품이나 어 굉장히 낮은 저부가가치 상품은 이 나라에서 만드는 게 가치가 안 나오죠. 그렇단 말은 뭐 인도가 됐든 인도네시아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그런 인건비 싼 나라한테 제조업을 넘겨주고, 그 나라한테서 "우리한테 그 제조업 물건을 대줘라. 우리는 너희 제조업 물건을 무조건 살 테니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 첨단 물건을 만들겠다."라는 게 미국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그랬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나라가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된다.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됨과 동시에 군사력은 지금 이 모든 것들과 비례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분석한 내용이 아니고 레이 달리오에서 분석한 내용이고, 이거는 과거에 네덜란드가 지배했던 경제, 그 뒤에 영국이 지배했던 경제,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이 지배하는 경제가 됐을 때 이런 사이클로 해서 패권국이 왔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도 지금 교육이 올라왔죠. 교육은 많이 올라왔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지금 기술이 올라왔죠. 학교를 보면 아실 거예요. 지금 이 현업이나 특히 뭐 IT 계열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중국 없으면 핵심 논문 거의 90% 이상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발표되는 논문들 보시면 죄다 중국인들 이름이에요. 못해도 중국인들 이름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역 경쟁력, 경제 생산력, 그런 것들도 지금 증가가 벌써 되고 있고, 비아디 올라오고 있죠. 뭐 샤오미도 올라오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만약에 금융까지 올라온다? 지금 여기서 제가 볼 땐 경제 생산력 증가, 여기를 내수 부양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중국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로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내수가 너무 죽어서, 왜냐면 내수가 지금 13억 억이나 되는데 그 13억 가지고 얼마나 잘 해 먹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수를 기반으로 살면 이 경제 생산력은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소비력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생산력을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융이 돌겠죠. 자체적으로 돈은 돈이 도니까. 그런 뒤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은 지금 여기를 막으려고 한다. 이미 교육력이나 기술력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무역 경쟁력, 경제 생산력을 좀 막고 싶어 할 거다. 중국은 옛날에는 나 홀로 중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보이시죠? 세계 석학들 중국으로 이동, 급증. 이게 중국인들 말고도 뭐 노벨 뭐 물리학상, 노벨상 타신 분들도 많이 옮긴 분들도 많고, 워낙 많이 돈도 주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제재가 없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너희들 뭐 연구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사실 그런 분들 입장에선 너무 행복하죠.
보시면은 중국, 인도 계속 친하게 지내는 거 아시죠? 이거 뭐 브릭스 기반으로. 물론 인도는 중립 외교를 취하는데 이건 되게 전략적이에요. 미국이랑도 좀 같이 걸쳐 놨고 중국이랑도 걸쳐 놨는데 아무래도 중국이랑 더 친할 수밖에 없죠. 지정학적 위치로도 중국이랑 가깝고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이 '꺼져가는 불꽃이다.'라고 인지를 했다면 인도도 앞으로는 중국이랑 더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은 뭐 많아요. 제가 기사 많이 올려 놨는데 이거 다 찾아보시면은 될 거예요. 아마 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오늘은 뭐 준비된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럼 뭔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대부분 녹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말로 풀어 가지고 어 지금 그냥 보시는 분들은 좀 머리 아플 수도 있어요. 보이시죠? 지금 막 "취업하려고 해외 대학 졸업 직후에 귀국한다, 중국 유학생들이."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이런 거 보세요. 화웨이가 만든 게 이런 거거든요. 유럽 뺏겨서 만든 짝퉁 도시인데 이 수만 명이 다 연구원이에요. 다 연구원. 그리고 화웨이 지금 상장도 안 한 데인데 지금 그쵸. 화웨이가 만든 게 그때 A100의 70% 성능이었나? 그 정도 되는 반도체를 만들었었죠. 지금 장난 아니에요. 중국 보시면 패권국 사이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이제 꺼져가는 부채 사이클, 여기 인제 다시 생겨나는 회복 사이클이에요. 요게 꺼져가는 사이클. 물론 여기 우리나라가 있는 것도 안타까운데 유로 거의 망해 가죠 지금. 유로, 영국, 멕시코, 브라질, 인디아 뭐 이렇게 다 있고요. 어찌 됐건 오늘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방송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유튜브 제가 쪼금씩 한번 키워 볼게요. 준비가 잘 안 됐는데 예. 지금 한번 질문 제가 한번 받아 볼게요. 질문 어떻게 들어오고 있나. 이게 지금 채팅 보이세요 다들? 레이먼드 님은 결국 중국이 패권을 잡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이 패권을 잡느냐 그 문제는 현재로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잡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는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은 이 사이클로 계속 돌아야 되거든요. 부채를 풀고 다시 부양하고 다시 그 돈을 풀면서 부채를 좀 녹이고 풀고 근데 여기서는 핵심은 기술력이에요. 기술력에서 중국을 완전 눌러 놓지 못하면 미국은 이 계속 늘어나는 부채에信用도는 떨어질 거고 그럼 미국으로 자금이 돌지 않을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채가 계속 올라가면 미국이 갚아야 될 이자가 높아지거든요. 그럼 쓸 수 있는 돈이 줄고 미국 내수 부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다른 나라 물건을 사 주기가 힘들겠죠. 다른 나라 물건을 사줄 수가 없으면 달러가 돌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오히려 쪼금 시작되는 사이클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질문 주신 게 "중국이 패권을 잡을 거라고 보냐?"라는 건데 제가 거기서 중국을 조금 좋게 보는 이유는 기술력이 지금 검색을 하나씩 자세히 파 보시면 알 거예요. 기술력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그냥 반도체 이 분야를 떠나서 바이오 분야, 뭐 로봇 분야, 우주 분야 전방위적으로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기술력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잡지 못하면 많이 힘들지 않나. 앞으로의 먼 미래가 아니라 한 5년 안에 미국은 정말 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바이든 정권 때 있던 상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은퇴 직전에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보다 더 빠른 발전밖에 없다." 그 말은 사실 이건 거죠. 뭐 어찌 됐건
네, 오늘은 좀 방송을 오래 해서 지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답변 드리고, 예, 여기까지 제가 한번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일단은 저장을 해 놓고 제가 너무 아니면 좀 정리해서 다시 올려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